네, 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얘기하기 전에 이걸 잠깐만 생각해보죠. 세상에 금이라는 게 얼마나 있을까? 아우, 뭐 엄청나게 있죠. 돈이 없어서 못 사지 금이 없어서 못 사나?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뭐 종로의 귀금속 가게에 보면은 뭐 엄청나게 많은 게 금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가게들 다 있습니다. 뭐 유명 귀금속들 다 금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 세계 은행들이 뭐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은행들을 보면 다 금을 쟁겨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한국은행이 금을 몇 톤 갖고 있습니까? 104.4톤을 들고 있다고 해요. 와, 104톤이면 11조 원어치. 금만 11조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IMF 때 금 모으기 한 거, 그런 것들이 여기 녹아들어 있다고 해요. 11조. 야, 대단하다. 은행 강도하겠다. 그리고 한국은행 가면 그럼 금 있습니까? 없죠? 그럼 어디 있습니까? 영국의 영란은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뱅크 오브 잉글랜드, 그러니까 BOE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한은은 영국에 맡겨놨고 우리는 서류만 볼 수 있는 거야. 실제로 그 금을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맡겨놓고 못 봤어. 금이라는 건 원래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무려 33년 만에 실사를 갔다고 합니다. 영국에 진짜로 금이 제대로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다 해서 실제로 가서 봤다고 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있긴 있더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금이 한 곳에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에요. 100톤이 어디 하는 곳에 있겠어. 당연히 그게 한 곳에 안 있고 여러 금고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여러 개 쫙 리스트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요거 보겠습니다 하고 랜덤으로 찝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실제로 보고 금이 진짜 있으면 그럼 이거 우리 거 맞구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미루어 짐작한다. 검수 과정이 그렇습니다. 샘플 검수를 해요. 야, 영국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나라길래 영국에 그렇게 금을 맡깁니까? 영국의 금이 뭐 어마어마한가 보네요 라고 얘기하시면 아닙니다. 영국은 자기가 가진 금이 얼마 없어요. 외국에서 금을 받아다가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합니다. 그 서비스가 영국 BOE의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예요. 5,000톤, 6,000톤 정도를 영국이 들고 있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얼마냐? 단위를 들고 있습니다. 스위스니, 독일이니, 심지어 IMF도 금을 들고 있는데 굳이 왜 영국에다 보관을 합니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원래부터 영국이 금본위 시대부터 금 거래의 중심이었어요. 금본위 시대 뭡니까? 원래 미국의 달러라는 건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증서였어요. 무슨 증서냐? 서부시대 영화 보면 갑자기 뭐 어디 떠돌이한테 이렇게 우리 마을을 지켜주세요 하면서 금부치 같은 걸 이렇게 갖고 와서 금자루에다가 금을 탁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금을 줍니다. 뭐 인디언들한테 금을 뺏어왔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냥 금을 직접 들고 다녔어. 근데 그게 화폐 거래가 쉽습니까? 나 주모, 나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하고 금을 낼 순 없잖아. 그걸 쪼개갖고 뭐 이렇게 조그만한 걸 만들어서 들고 다닐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 그리고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리고 또 받았는데 그게 금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 아, 이거 진짜인가? 24K야? 뭐 18K야?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런 금을 누군가는 따로 보관을 해줄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금을 보관을 하고 그 금 보관 증서가 있는 겁니다. 그 증서를 지폐로 만들어낸 거야. 그 지폐를 가지고 가서 자, 금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금으로 바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달러다. 미국이 만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이 금본위라는 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항상 은행이 금을 들고 있고 이 달러를 갖고 오면 언제든 돈을 바꿔줄게 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냥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그걸 계속 보장을 해주니까 전 세계에서는 당연히 이걸 기축통화로 삼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금을 1온스는 35달러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겁니다. 이 종이 자체가 그냥 금이야. 그러면 오케이, 이 종이 자체는 가치가 변하지 않겠네, 금 가치하고 딱 동일하게 정해져 있네 라고 생각하고 이 종이를 그냥 금 본위다 하고서 그냥 믿어버리게 된 거죠. 그냥 종이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 금을 대신할 수 있는 증서를 거래한 거지. 이런 식으로 금에 해당되는 달러를 가지고서 거래를 하는 요걸 가리켜서 브렌튼우드 체제라고 합니다. 뭐 다들 아시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스토리도 다들 아실 겁니다. 닉슨 때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한창 하고서 전쟁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지니까 그때 당시 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빈 종이장에 달러를 그냥 막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막 찍어내면서 다른 나라에 그걸로 막 결제를 합니다. 자원을 막 사들여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처음에 괜찮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잠깐, 달러가 이렇게 많을 리가 없는데 너 아무리 봐도 금이 없는 것 같은데 돈이 어디서 이렇게 나온 거야? 라고 궁금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달러 다 가져가서 금으로 바꿔와. 금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큰일이죠. 이 달러를 찍어낸 거에 비해서 금이 훨씬 부족한 상태야. 금고에 금이 없는데 금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지폐를 마구 찍어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요즘 뱅크런이라고 하는 프랑스 입장에서 잠깐만 독일이 더 많이 가져갈 것 같은데 독일 입장에서 프랑스가 다 가져오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너도 나도 금을 내놓으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앞다퉈서 내놓으라고 했을 때 내놓을 금이 없죠. 이러면 어떡합니까? 배째 됐습니다. 진짜로 닉슨 대통령이 갑자기 오늘부터는 금으로 바꿔줄 수가 없어요 하면서 나자빠졌습니다. 전조도 없었어. 못 바꿔줄 것 같은데가 아니야. 그냥 오늘부터 못 바꿔준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안 바꿔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잖아요. 서슬이 펄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다 지배했던 독일을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그런 엄청난 국방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내가 안 바꿔주겠다는데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때 그거 자체가 그 유명한 닉슨 쇼크입니다. 브렌트 누즈의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거 뭐 다 아시죠. 사실 다 아는 얘기 또 한 건데 여튼 그렇게 근본 이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금을 얼마 갖고 있든 뭐 그것과 상관없이 종이 잉크만 있으면 그냥 찍어내고 그게 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세계 기축통화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그때 근본 이제는 그렇게 사라지게 됐어요. 우리나라 자체는 금을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금 보유량이 적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지금 얼마입니까? 4천억 달러 이렇게 되고 있는데 4천억 달러가 그게 금입니까? 아니죠. 그 중에 금은 얼마 없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이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해요. 요걸 이렇게 그냥 쟁겨놓는 걸 못 봐. 그래서 지금 외환 보유고다 얘기하는 요 4천억 요거는 어떻게 들고 있냐면 주로 미국 국채로 들고 있습니다. 국채 비중이 80%에서 9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나머지는 예치금이거나 아니면 IMF의 지분을 우리나라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은 얼마나 되나? 금은 1%가 채 안 됩니다. 전체 4천억 달러에 40억도 안 되는 거야. 아쉽죠? 요즘 같은 상황에서 지금 금값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 10년간 금의 수익률을 한번 보면 60%입니다. 60%. 근데 그걸 국채를 샀어. 연간 수익률 2.5%에서 3.5% 정도. 일반적으로는 국채가 당연히 수익률이 더 높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수익률이 좀 떨어지면서 그리고 금의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금은 지금 10년에 60%를 복리로 계산하면 대충 9% 정도 됩니다. 연간 9%면 쏠쏠하죠. 아니 이 정도면은 진작에 금 사놓을걸 그런 생각이 드시죠. 여튼 지금 금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건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일시적으로는 내려가지만 금은 계속 올라갑니다. 화폐는 그렇지 않죠.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고들 하잖아요. 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수 있지. 금은 현물로서 그냥 있으니까. 화폐 가치는 왜 떨어집니까? 화폐를 계속 찍어내니까. 아니 왜 갑자기 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화폐 얘기합니까? 이러실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왜 얘기하는지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MMT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던 모네터리 시어리. 현대 통화 이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를 계속 더 찍어내도 돼. 아무리 더 찍어내도 그게 국가가 파산하겠니? 돈 찍어내는 게 뭐가 나쁘니? 계속 찍어내서 계속 막자 라는 게 MMT입니다. 말이 좀 안 된다 싶긴 하죠. 국가가 계속 빚을 내는 게 좋은 거냐?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게 MMT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거예요. 또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일부 있고 계속 맞서 싸우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런 식으로 화폐를 계속 찍어내는 거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실물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금은 뭐냐? 금은 실물입니다. 아무리 화폐처럼 이렇게 사용되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뭐 이렇게 되지만 금은 실물이에요. 실물이라는 게 뭡니까? 리얼을 실물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뭡니까? 리얼이라고 해요. 부동산 여러분들 보면 리얼티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실물입니다. 금도 실물이야. 금은 왜 실물이라고 하냐? 금은 한정돼 있으니까. 금이라는 게 땅 파면 나오긴 나오는데 어지간해서는 안 나오잖아요. 금은 얼마나 없냐면 인류가 그동안 캐낸 금을 다 모으면 요 정도입니다. 한 면당 22m. 건물 하나도 22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정육면체. 요 정도가 인류의 금 전체입니다. 다 모아도 아파트 6층 정도밖에 안 돼. 축구장으로 치면 축구장 15분의 1 그거밖에 안 됩니다. 수영장으로 치면 수영장 한 4개 정도? 적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도 금시계나 뭐 돌반지나 금목걸이나 할 것 없이 금을 이용한 뭐 전자장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쓰는데 그거 치고는 너무 적죠. 금이 지각이 얼마나 있는가 요걸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0.00000005% 여기 7개입니다. 금이 지각 전체의 0.000000%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 지각에서 우리가 캘 수 있는 금은 어지간한 건 다 캔 겁니다. 앞으로 캐는 건 더 어렵죠.
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항상 혼나는 주제가 있어요. 바로 자동차 배터리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본주의에 빚어진 물건의 과잉에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물건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하게 남아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돈이 없지 물건이 없냐? 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항상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느끼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무한한 자원 뭐가 있을까? 없습니다. 무한한 자원은 세상에 없어요. 문제는 전기차에 쓰이는 자원이 유한하고 정말 귀한 자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NCM 배터리라는 건 뭡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입니다. 망간이라는 건 사실 좀 흔하지. 망간은 흔해요. 근데 니켈 지각에서 0.008%, 코발트 0.001%, 리튬 0.002%. 그러니까 정말 귀한 자원들입니다. 1년에 캐는 양을 한번 볼까? 철은 굉장히 흔하죠. 철은 연간 25억 톤이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납, 히토류입니다. 굉장히 귀한 물질이에요. 근데 납은 연간 얼마나 나오나? 450만 톤 나옵니다. 철에 비하면 엄청 귀한 거죠. 25억 톤과 450만 톤, 500분의 1인가요? 하여간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납은 엄청 적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NCM 배터리에 들어가는 물질을 보면 리튬, 코발트, 이거 히토류라고 하지는 않아요. 희귀광물이라고 하는데 희귀광물이 히토류인 납보다 훨씬 희귀합니다. 지각이 엄청 적게 있는 데다가 생산량으로 따져보면 연간 17만 톤, 18만 톤 정도입니다. 납보다 20배나 적게 나오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금에 비하면 한 1000배 더 있으니까 그렇게 귀한 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큰 규모로 봐야 되겠죠.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는 내연기관차를 다 합치면 몇 대입니까? 총 14억 대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죠. 근데 이 14억 대를 모두 전기차로 전환한다. 이 14억 대에 모두 NCM 배터리를 넣는다. 보통 NCM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테슬라 같은 경우 70kWh 배터리 정도 들어가고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100kWh 배터리가 넘죠. 현대차 같은 경우 어지간한 경우 84kWh 배터리입니다. 만약에 정말 조금이라서 60kWh 정도의 배터리를 넣는다 라고 치면 그나마 요즘 코발트를 줄였다는 NCM 811. 811이 뭡니까? 니켈이 80%, 코발트가 10%, 망간이 10%입니다. 그래서 81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리튬이 얼마 필요합니까? 킬로와트 시당 대략 175g 필요합니다. 60kWh면 12kg이 필요해요. 리튬이. 그러면 14억 대면 얼마입니까? 1470만 톤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리튬이 1년 내내 캐서 13만 톤 캡니다. 그런데 1470만 톤을 언제 넣어? 지금 있는 모든 가솔린차 14억 대 NCM 배터리를 쓰려면 지금 생산 속도로는 리튬을 캐는 데만 113년이 걸립니다. 우리 살아생전은 못해.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죠. 리튬을 전기차에만 넣어요. 리튬을 ESS에도 넣어야지. ESS는 뭡니까? 지금 친환경 발전을 하잖아요. 태양광이든 풍력 발전이든 하고 나면 그 전기를 어떻게 할 거야? 바로 써버려? 그냥 핫하게 딱 쓰고 끝내? 저장해야죠. 저장을 하려면 ESS가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양의 리튬 배터리를 넣어서 리튬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니켈, 코발트, 망간도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스마트폰도 써야 돼요. 스마트폰 배터리도 점점 커지죠. 스마트폰이다, 패드다, 여러 가지 장비들에 이제는 리튬이 다 들어갑니다. 이제 배터리가 없는 장비가 거의 없어요. 보조 배터리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무슨 냉장고 세탁기 할 것 없이 모두 다 배터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튬 배터리의 수요 5년 안에 지금 있는 모든 수요의 3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NCM 배터리에 니켈은 얼마나 들어가야 되나? 니켈은 킬로와트 시당 500g 들어갑니다. 4200만 톤이 필요해요. 연간 니켈 얼마 나옵니까? 330만 톤. 13년은 캐야 돼. 코발트 630만 톤 필요하고요. 32년을 캐야 됩니다. 코발트가 지구 전체에 묻혀있는 게 800만 톤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32년 동안 캐서 지구에 있는 모든 코발트 중에 80%를 꺼내 써야 돼. 차 만드는 데만. 자동차 그 다음부터 안 만들어? 지구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꺼내서 캐도 지금 니켈 코발트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다 꺼내도 안 돼. 지금 현재 있는 차도 다 못 바꿔요. 자동차만 있나? 배도 전기로 바꾼다고 하죠. 비행기도 전기로 바꾼다고 하죠. 지금 UAM이라고 하는 것도 다 전기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장비들 다 배터리로 바꿔야 되는데 자동차도 다 못 채우는데 어떻게 다 바꿀 수 있다는 건가? 지금 NCM 배터리 생산을 한번 보죠. 연간 1500GWh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14억 대면 84,000 테라와트입니다. 지금 NCM 배터리 생산하는 생산량이면 자동차를 다 바꾸려면 56,000년이 걸립니다. 금액도 만만치 않죠. 금액도 14억 대를
다 바꾼다고 하면 배터리가 10조 달러가 들어갑니다. 1경 4천조가 들어가. 자동차만 바꾸는데 전 세계 경제에서 이 1경 4천조 원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환경 파괴는 어떡합니까? 리튬 같은 경우 염호에서 채굴하는 경우 있고, 염호 채굴도 아주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코발트 같은 경우는 콩고에서 대부분을 채굴하죠. 그럼 콩고에서 채굴할 때 생태계 파괴됩니다. 어린이들 학대하죠. 니켈을 어떻게 합니까? 황산이 나와요. 환경 피해가 재앙 수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NCM 배터리를 만드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배터리 전략을 세울 때는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꾼다는 걸 가정해야 돼요. 처음 전략을 세울 때부터 그냥 눈 가리고 하고 눈앞에 있는 거 조금 요 정도 하다 보면 어떻게든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생각의 근원부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NCM만으로 전기차 모두 되나?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인정해야죠. 고체전지 나오면 많은 게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은 실험실 수준이죠. 당장 나올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나? 지금 당장 대안은 LFP 배터리가 있죠. 어느 정도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NCM의 니켈 코발트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는데 리튬 인산철, 이건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하죠. 인류가 가장 흔하게 캐내고 가장 흔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철입니다. 거리에 돌아다니는 차들 다 뜯으면 다 철이잖아. 건물 만드는 거 다 철근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제일 흔한 게 철이니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철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LFP를 사용하는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LFP를 한때는 한심하고 불필요한 기술이라고들 주장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LFP는 세계 점유율이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31%입니다. 테슬라 모델 3 RWD에 들어가죠. BYD에도 들어가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차들은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LFP 배터리의 사용량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저가형 차, 단거리 차, 이런 차에 굳이 NCM을 쓸 필요가 있을까? 게다가 코발트가 지금 굉장히 병목이 되고 있잖아요. 분쟁 광물이라서 코발트를 쓰지 말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NCM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겠죠. 물론 LFP는 자원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면 리튬이 들어가니까. 리튬 인산철이잖아. LFP 배터리도 리튬이 많이 들어갑니다. NCM 배터리에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보다는 조금 저렴하긴 한데 그래도 역시 리튬을 쓰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캐는데 113년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배터리가 있습니다. 나트륨 배터리라는 거예요. 소금은 아니고, 소금은 소디움 클로라이드죠. 분자식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나트륨으로 작동된다는 겁니다. 나트륨으로 작동되면 뭐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후집니다. 일단 밀도면에서 NCM에는 비교가 안 돼요. LFP보다도 후집니다. 그렇지만 이게 뭔지를 살짝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NCM만 고집하면 효율도 떨어지고 전기차 전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지금 NCM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악플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 영상에도 악플이 쏟아질 게 분명합니다. 아니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당연히 얘기 나오고요. 당연히 NCM 배터리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이 항상 몰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한참 걸렸어요. 자, 이제 그러면 나트륨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나트륨 배터리는 뭡니까? 나트륨은 말 그대로 소디움 클로라이드, 그러니까 소금에서 분리해서 이 나트륨을 꺼내서 그걸 가지고서 양극재로 사용하는 겁니다. 소금은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물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트륨이 부족해서 배터리를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일은 당연히 없고요. 가격이 갑자기 치솟는다,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흔하고, 그리고 원료 품질도 굉장히 균일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사람에겐 거의 꿈 같은 재료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또 장점이 있습니다. 흔히 배터리라고 하면 오래 쓰면 더 불안정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NCM 배터리의 분리막 근처로 덴드라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나뭇가지 형상으로 점점 만들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고체 결정이 자꾸 생겨서 이게 이렇게 자라나다가 이 분리막을 뚫게 되면 그럼 이 자체가 화재 가능성이 있다, 이거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나트륨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나트륨을 사용하는데 반응성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덴드라이트가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전극 표면에 SEI라고 하는 이 막이 형성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배터리는 굉장히 놀랍게도 오래 써도 안정성이 깨지지 않아. 오히려 더 안전해져.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성을 놓고 보면 나트륨 배터리는 기적의 배터리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회사들이 나트륨 배터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당연히 나트륨 배터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번에 가장 이슈를 일으킨 건 CATL입니다. CATL이 요번 상하이 모터쇼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양산품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업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여러분들도 요건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 CATL이 내놓은 배터리의 이름은 낙스트라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나트륨을 NA라고 하잖아요. NA에다 엑스트라를 붙여서 낙스트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나트륨 배터리는 그동안 시험 생산도 많이 했고 소규모 생산은 많이 있었습니다. 실험실 규모에서도 많이 테스트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내놓는 낙스트라는 양산 배터리로 정말 많은 차에 실리게 된다는 건데, 그걸 언제부터 생산하나? 올해부터 생산한다는 겁니다. 올해 12월부터 양산차에 실린다는 거고요. 그 점에서 많은 메이커들이 그게 앞으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벌써 나온다는 것에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낙스트라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단점이 많습니다. 일단 지금 굉장히 훌륭한 수준의 배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자랑하면서 내놨는데 킬로그램당 175Wh 정도 되는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밀도가 요즘 LFP 배터리도 200Wh 정도 되는 용량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비하면 밀도가 여전히 낮은 상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CATL은 좋은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겨울철 온도에 강하다고 해요. 영하 40도에서 90% 용량이 유지된다고 하고요. 영하 40도에서 어떻게 90%? 야, 이거 배터리 관리가 필요가 없죠. 이 정도면 겨울철에 배터리 열을 올리기 위해서, 배터리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배터리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기도 한데, 그런 것 없이 그냥 90% 사용된다. 그리고 또 자가 방전율이 적다고 합니다. 보통 배터리 같은 거, 충전지 같은 거 놔두면은 알아서 자기 혼자서 배터리가 쫄쫄쫄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적고, 그리고 배터리를 정말 바닥까지 써도 괜찮다. 1년 동안 배터리를 방치해도 자동차를 바로 한 번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정도의 배터리 양이 유지되고, 만약에 다 방전됐다고 하더라도 딥 디스차지라고 해서 배터리가 0이 됐을 때까지 사용해도 다시 또 충전해서 문제없이 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배터리가 0이 될 때까지 쓸 수가 없죠. 여러분들의 눈에 배터리가 0이 됐다고 하면 배터리가 한 10% 이상 남아있는 거예요. 이 배터리를 다 쓸 수는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딥 디스차지가 돼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방전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수명도 깁니다. 수명도 10,000사이클 이상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한번 완전 방전, 완전 충전을 했을 때 27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론상. LFP 배터리는 대충 이론상 2000에서 6000사이클 정도 됩니다. NCM 배터리는 1000에서 2000사이클 정도 돼요. 그러니까 NCM보다 LFP가 더 충방전을 많이 할 수 있고요. 나트륨 배터리는 그보다도 2배 이상 더 많이 할 수 있는 배터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이 워낙 싸니까 기존 트럭에 있는 24V 배터리를 빼고 그 납축전지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열에도 강하니까 납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이걸 빼서 고스란히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CATL은 이런 것들도 보여줍니다. 100% 충전 상태에서 못을 관통합니다. 톱으로 절단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셀 단위에서도 화재도 없고 폭발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기조차 없는 성능이라고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까지는 배터리들이 화재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셀에서 화재가 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셀에서는 화재가 나는데 그 셀 하나 정도 불이 붙고 나머지는 불이 붙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화재가 활활 타는 일은 없어, 연기만 나고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CATL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CATL은 그 셀 하나를 뚫어도 그래도 연기조차 나지 않는다고 내세우는 거예요. 진짜 되나? 진짜 되는지 궁금하네. 안전성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 공급 수급 면에서도 나트륨 배터리를 능가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밀도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고급차에 들어갈 것 같진 않습니다. 저렴한 자동차에 주로 들어가게 될 것 같고, 배터리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최적화시키는 고급 플랫폼이 아니라 엉성한 플랫폼, 적당히 만들어서 적당히 굴러가는 자동차, 이런 차에는 무조건 나트륨 배터리만 넣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CATL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트륨의 내재적 안전성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안전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뭐 잘 만들고 자시고 할 거 없이 나트륨을 썼으면 모든 배터리가 다 안전해. 원료가 그런 거니까 그냥 믿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풍부한 매장량을 갖고 있어서 단일 자원 의존에서 에너지 자유로 전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한 치 앞만 보는 게 아니고 두 단계의 미래를 보면 당연한 얘기죠. 에너지 자유가 있어야지. 단일 자원에 의존해서 어떻게 전 세계의 자동차를 다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니? 그건 불가능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트륨 배터리는 그럼 CATL이 유일하게 개발해서 유일하게 성공한 거냐?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요. 나트륨 배터리를 장착한 차가 이미 중국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학을 때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페러시스가 나트륨 배터리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페러시스 배터리가 들어간 차가 있습니다. 양산을 뭐 대량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소수지만 있긴 있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당연히 나트륨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면 이 나트륨이 리튬하고 좀 비슷해. 그러니까 전자 하나를 딱 떼고 그리고 이온화가 돼. 그게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물질이라서 리튬을 대체할 수 있겠네, 2차 전지는 당연히 나트륨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들
늘 생각했던 그런 소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세한 내용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트륨이 구조가 리튬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기존 공정을 크게 바꾸지 않고서 바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나트륨 배터리를 더욱더 관심을 갖고 많이들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나트륨 배터리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저렴하죠. 절반가량의 가격, 3분의 1가량의 가격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배터리 가격이 3분의 1이 된다면 그러면 지금 가솔린차에서 한 100, 2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자동차는 가솔린보다 오히려 저렴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배터리 가격이 자동차에서 2천만원이 넘거든요. 2천만원 정도의 배터리 가격을 3분의 1로 줄인다면 지금 어지간한 아이오닉 5니 아이오닉 6니 하는 자동차에서 대충 1000만원 정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나트륨 배터리로 교체만 해도. 그러면 1000만원이 갑자기 싸지면 아이오닉 5를 4000만원에 사던 사람이 3000만원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보조금까지 받게 되면은 2000 몇백만원에 아이오닉 5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트륨의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세 번째 장점은 굉장히 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트륨이라는 게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사용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나트륨 배터리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나트륨은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리튬이 모든 분자 중에 세 번째로 가벼운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트륨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보다 훨씬 더 무겁고 효율이 더 나오기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은 분명합니다. 지금 관통하고 뚫고 썰고 해도 나트륨 배터리는 불이 붙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배터리는 정말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나트륨 배터리도 화재가 발생하긴 합니다. 대신에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는 훨씬 느리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트륨은 위험한 거 아닙니까? 나트륨이라는 거 실험실에서 많이 보는데 염화 나트륨은 우리가 소금처럼 먹을 수 있지만 나트륨은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바로 불이 붙습니다. 평소에는 그래서 그 나트륨은 어딘가 담궈서 보관해요. 공기랑 만나면 바로 불이 붙으니까. 그렇게 위험한 물질을 어떻게 배터리에 씁니까? 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트륨은 그냥 쓰는 게 아니죠. 당연히 프러시안 화이트라고 하는 걸로 사용합니다. 프러시안 화이트가 뭐예요? 그 전에 프러시안 블루라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겁니다. 프러시안 블루는 뭡니까? 18세기 독일, 그러니까 프로이센에서 파란색 염료를 만들었는데 그걸 우연히 개발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철하고 사야나이드를 같이 섞으니까 파란색이 돼버리네?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새파란색이 되지?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걸 잉크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페인트로 쓸까 해서 페인트로도 쓰고 그냥 널리 쓰이는 염료였어요. 그게 프로이센 지방에서 오니까 프러시안 블루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는 물질인데 그 물질에서 나트륨과 환원 반응을 시켰을 때 철이 여기서 빠져나오고 거기 나트륨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랬을 때는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고 하얀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언어 유희처럼 프러시안 블루랑 굉장히 비슷한데 흰색이야. 그래서 프러시안 화이트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나트륨 배터리의 양극재로 쓰이게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배터리 문제없이 잘 썼는데 무슨 소리야, 나트륨 배터리 뭐 그거 알겠지만 그게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게 뭐가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면 중국에서 최근에 새로운 법규가 생겼습니다.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GB38031-2025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라고 2025년에 딱 규정을 만든 겁니다. 1년 유예기간이 있어서 올해 7월에 딱 발효되고 1년 후에, 그러니까 내년 2026년 7월부터는 요게 아니면 아예 차를 팔 수가 없어. 어떤 거여야 되냐, No Fire No Explosion이에요. 원칙입니다. No Fire No Explosion이라는 게 이 배터리 규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불이 나거나 폭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기존까지 중국의 규정은 그랬습니다. 불이 나는데 5분 동안은 버티면 돼. 5분 동안에 사람이 탈출하면 되니까 5분 후에 불이 나는 거 그걸 어떻게 막아? 그건 불가능하지 라고 하면서 모든 자동차는 5분 유예를 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법으로 강제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할 때 그전까지는 배터리를 드릴로 뚫어요. 뚫었을 때 열폭주가 일어나더라도 이 셀 하나만 열폭주가 나고 옆에 있는 셀로 옮겨 붙으면 안 돼. 그 상태로 5분 이상을 버텨야 돼. 그런 규정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는 배터리를 드릴로 뚫은 다음에 1시간 동안 밖에서 지켜봤는데 불이 나오면 안 돼. 1시간 동안 불이 그냥 안 나야 됩니다. 폭발 절대로 하면 안 돼. 눈으로 봤을 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간 불이 나면 안 돼. 셀 자체에 대해서 제한하는 건 아니에요. 셀은 열폭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 모카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죠? 열폭주 뭡니까? Thermal Runaway입니다. 열 전이는 뭐예요? Thermal Propagation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한 셀
셀에 불이 붙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걸 옆으로 옮겨 붙지 않게 하는 건 현대 기술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규정한 것이 지금 중국의 새로운 배터리 규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규정이 없는데 아래쪽에서 연석이 배터리를 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은 사고들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연석을 올라타면서 아래쪽이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나는 거. 그래서 아래쪽에서 배터리 팩을 때리는 거, 이런 테스트를 했을 때 이런 충격이 있을 때도 화재가 나면 안 되고 폭발하면 안 됩니다. 또 고속 충전, 고속 방전은 300회 하고 나서 그 직후에 합선을 일으켜야 됩니다. 합선을 일으켰을 때 화재나 폭발이 없어야 된다. 와, 진짜 너무 심하죠. 테스트 규정은 더 있어요. 한참 더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게 이런 거. 이런 것들 어떻게 달성해? 말이 안 되는 테스트죠. 시간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야. 지금 시작해서 내년 7월부터는 바로 차를 팔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 자동차까지 바라지도 않아. 핸드폰에 만약에 구멍을 뚫었는데 불이 안 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LFP나 나트륨 배터리가 아니고서는 극복하기 거의 불가능한 규정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상 NCM 배터리 금지법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걸 보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아마 야, 이건 너무했다, 중국 진짜 미쳤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배터리 얘기를 할 때마다 조심스럽고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이상한 분들이 많아서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 배터리 만드는 곳이 정말 우리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아닌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LG 엔솔이 내놓는 배터리 어디 겁니까? 50%는 난징 공장, 닝보 공장입니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50%예요. XKO는 20%가 중국 공장, 창저우 공장, 엔청 공장에서 나옵니다. 삼성 SDI는 시안 공장, 텐진 공장이 있어요. 중국산 배터리 엄청나게 많이 만듭니다. 지금 뭐 미국이 IRA로 중국 배터리를 수입 못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중국 원자재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거나, 이거 어쨌든 중국산 재료를 계속 쓰는 거죠. 어쨌든 지금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들 당연히 중국에서 판매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근데 실제로 이거 잘 되고 있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NCM 배터리에 대한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NCM 배터리 좋습니다. 효율 생각하면 당연히 NCM이 최고죠.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NCM을 주도하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과거에 일본에서 최고의 브라운관을 만든다면서 열광하던 그런 일본인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NCM 배터리 기술이 더 뛰어날 수 있겠죠. 당연히 뛰어날 겁니다. 뭐 워낙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잖아요. 근데 시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뛰어난 그 사람의 장인 정신을 보고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엔 다른 거 없습니다. 더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더 저렴하게 만들고 더 내구성 좋은 제품을 내놓고, 이런 것들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양해야 돼요. 전 세계가 지금 맞서서 싸우고 있잖아요.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국경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전쟁 중에서 우리나라 회사를 보면서 우리나라 회사는 무기를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된다, 하나만 갖고 싸워야 된다는 이 주장, 이건 잘못이죠. NCM뿐 아니라 당연히 LFP 배터리도 도전해야 되고, 값싸고 안전성 높은 나트륨 배터리 당연히 그 기술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세계 최대 시장 중국에서 수많은 전기차 클라이언트들이 더 많은 제품을 요구할 때 그 제품들을 보여주고 매출도 올릴 수 있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다시 세계 최고의 배터리 제조사로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